네, 이관우 건국대 상어교양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요즘 정치권을 휘감고 있는 주장 중에 하나가 험지 출마 요구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깔려 있는 배면을 한번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국민의힘이 상당히 뜨거우니까 그것부터 한번 현상 진단을 하고 좀 얘기를 좀 일반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뇨한 혁신위원장은 어떤 용산에 신호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좀 했어요. 네. 대통령의 뜻임을 사실상 어떤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장제원 의원은 또 버스가 뭐 92대 동원을 해서 모임도 갖고 그랬으면서 지금 정면으로 좀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험지 출마론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윤핵관 내측이냐? 일단 이것부터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제가 내치기라는 표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일단은 근데 그 전에 뭐 두 가지 정도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하나는 그 우리 대통령이 이제 지금 당무에 개입하거나 네. 또 당정 분리 원칙을 이제 무너뜨리는 사실 이제 이런 부분을 대통령이 이렇게 이렇다 저렇다 구체적으로 이제 당에 어떤 지시를 하거나 또 신호를 줬다든지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저는 정책 협의를 물론 당정이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건 지금 사실 공천 문제가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천 개입은 사실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신껏 하라 뭐 이렇게 네. 돼버리면 구체적인 지시는 없었던 것이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그 최근에 어떤 그런 과정을 보면 뭐 현대 정당 정치나 민주주의 정치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무슨 봉건 시대의 어떤 뭐 신호가 있었다.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 저는 그런 것 하지 않겠다고 해서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구중궁궐에서 나왔다라고 한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그 나온 뜻에 맞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가 그 혁신위가 지금 출범하게 된 계기가 사실은 그 강서 보궐선거 때문이잖아요. 당시에 공천을 주도한 것은 사실은 대통령실이고 그럼 대통령실의 변화가 필요한 것인데 혁신위가 대통령실의 어떤 신호를 받아서 이렇게 저렇게 한다라고 하면 이게 좀 혁신위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네. 근데 또 윤핵관에 그래서 이제 그 험지에 나가서 잘해라라고 하는 것은 아니겠죠 아마. 험지에 나가서 떨어져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아마 이제 그렇게 보면은 이런저런 과정에서 봤을 때는 대통령실에서는 윤핵관으로 분류되는 분들하고 어떤 같이 할 정치적 필요가 별로 없다. 신호가 왔다 그러면은 그런 신호가 아닐까. 그러면 거꾸로 네. 장제원 의원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은 일종의 대들기가 되는 겁니까? 그 이제 이쪽에서도 리액션이 있는 건데 예. 이제 대통령실에서 먼저 필요 없다라고 이제 판단했다라고 하면 이쪽에서도 뭐 우리도 그렇다. 뭐 내 지역구 정도는 내가 지킬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험지 출마라는 얘기는 영남이 기득권이니까 거기서 나가서 다른 곳으로 가란 얘기인데 예. 그럼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그 원래 그럼 그 지역 유리한 지역에는 누가 가느냐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 대통령실이 좀 원하는 신인들을 보내가지고 안전하게 당선시키겠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럼 그 의도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하면 지금 만약에 나한테 공천 안 주면 3파전이라도 나는 해볼 생각이 있다. 나는 내 지역구 그 정도는 지킬 수 있다. 아마 그런 정도의 자신감의 표현도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제가 오늘 좀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이제 그런 현상 진단이 목적은 아니고 이 현상에 깔려 있는 사실은 관계. 네. 그러니까 측근이라고 하는 용어가 참 많이 쓰였어요. 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측근이라고 하는 용어를 대체하는 거를 핵관이 등장했습니다. 핵심 관계자. 네. 그러니까 근데 아무튼 측근이나 핵관이라고 하는 것들을 한두름으로 놓고 측근이나 핵관이라고 하는 존재를 어떻게 규정을 해야 되는 걸까요? 이거를? 참 어렵죠. 어려운데 아마 그 용어상으로 보면 그 전에는 이제 친 누구, 뭐 반 누구 이제 이런 말 있었던 것 같고요. 노골적으로 내가 누구 편이다 이제 이런 큰 세력이 있었는데 그 지금 윤석열 지금 대통령 같은 경우는 상당히 특이한 케이스 아닙니까? 이제 전 정부의 검찰총장이었다가 이렇게 이제 그 상대당에 들어와서 이제 대통령이 되신 분인데 그 당내 기반이 전혀 없었고 네. 또 당에 이제 진입하게 되면서 힘이 돼줄 사람들이 좀 필요했던 건데 예. 그 과정에서 이제 아마 개파라고 할 만큼의 큰 세력이 없었기 때문에 예. 그런 분들이 언론에 이제 핵심 관계자 이렇게 해가지고 등장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핵
줄여서 이제 핵관 이렇게 말했던 것 같고요. 네. 지금 거론되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주로 과거에 또 친이계 이렇게 이제 분류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과정에서 봤을 때는 지금은 이제 윤석열 핵심 관계자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윤 대통령은 사실은 고향 혹은 뭐 우리가 친정이라고 부를 만한 데가 있죠. 검찰. 그래서 지금 그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뭐 이복현, 한동훈 이런 검찰 출신들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지금 핵심 관계자 윤핵관은 결국은 그 다른 집에 왔는데 나중에 친정 식구들을 데려오기 전에 여기 아무도 없으니까 그때 임시로 좀 손잡았던 그런 분들과의 지금 관계 정리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동업자라는 개념이 있을 수 있고 동지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럼 최소한 핵관은 뭐 요즘 핵관도 분화가 돼서 윤핵관만 있는 게 아니라 용핵관도 있고 검핵관도 있다고 하니까 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기존의 윤핵관. 네. 윤핵관 같은 경우는 동지라기보다는 동업 관계에 가까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근데 그것이 이해관계가 달라지면서 지금 틀어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걸까요? 그 동업자라는 표현은 사실 저희가 잘 익숙하게 알고 있는 거는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표현을 쓰신 적이 있죠. 아, 그랬나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본인하고 같이 정치했던 분들한테 그런 비슷한 표현 한 적이 있는데 저는 거기에 의미에서의 동업자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떤 제가 좀 이제 그런 표현을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동업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장사할 때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 장사할 때 동업자라는 말은 그 같이 일했던 사람이 지금 너무나 어려운데 내가 안 도와줄 수 없다라고 할 때 정말 어려운 시절에 우리가 같이 그 어떤 가게 하나를 같이 읽었다든지 그런 이제 맥락에서 나는 걔랑 동업자였잖아. 이런 표현이 이제 쓰기도 하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저는 노 대통령님이 아마 그런 표현을 썼을 때는 그런 어려운 시절에 어려움을 함께 같이 했다. 이런 표현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거는 약간 네. 이제 뭐 적절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았었는데 뭐 이제 굳이 조강지처라든지 어려움을 함께했던 뭐 이제 이런 네. 뜻이고 제가 이제 물어본 동업자라는 지금 건 이제 이거는 아마 공동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네. 그러니까 사업 동반자 이런 개념이겠죠. 이제 사업 동반자일 수도 있고 제가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어떤 일화를 하나 들은 적이 있는데 이제 아주 가깝게 있었다는 분이 경질당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도 건네드린 얘기인데 그 경질당한 분이 이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같이 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예. 그랬더니 당시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당신하고 나는 의리적 관계는 아니고 거래 관계 아니냐. 그런 말을 한 적 있대요. 네, 그래서 솔직하네. 당신도 나를 이용하고 나도 당신을 이용하고 예. 우리는 그런 이해관계에 의한 거래 관계다. 예. 그런 관계를 깨끗하게 우리가 인정해야지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이렇게 하느냐.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제가 전해 들은 바가 있어요. 예. 그래서 역시 이 사업하시던 분들이라서 그런 부분들을 아니 세상에 장사에 의리가 어디 있느냐 이제 그런 좀 어떤 성격을 보여주는 그런 일화라고 제가 전해드렸는데 아마 좀 동업이라고 해도 여러 가지 관계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동업이냐 동지냐라고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약간 기계적으로 구분하자면 동업은 목전에 눈앞에 있는 정치적 이익을 함께 누리고자 하는 관계라면 동지라고 하는 관계는 정치적 가치와 비전, 정치적 목표를 공유하는 관계. 이렇게 만약에 정리하자면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의 관계가 동지 관계였다고 보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동지 관계 때문에 이렇게 험지출마해서 내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언제 말씀하셨다시피 동지적 관계라고 하면 저희가 동지라는 말을 제일 많이 사용했던 분들은 아마 김대중, 김영삼 이런 분들일 거예요. 민주화 투쟁할 때였죠. 네. 사실 김대중 대통령한테도 어떤 분들이 가장 큰 칭찬을 들었다라고 했을 때는 김 대통령이 동지라고 불러줬을 때 이제 가장 감격스러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 가치와 비전을 같이 하고 그렇죠. 그것을 공유한 정도가 아니고 이분들이 할 때는 독재한테 이제 감시당하고 또 연금되고 정치적 테러 받고 이제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목숨을 거는 일이잖아요. 쉽게 하면 이제 희노애락을 같이 하는 거죠. 다. 네. 심지어는 같이 있다가
내란죄로 사형 선고나 무기징역 선고를 받고 하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야말로 이제 어쨌든 정치적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면서 생사까지 같이 했던 사람들, 네. 뭐 김대중, 김영삼 뭐 이런 분들 같이 있었던 분들은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동지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얘기를 좀 넓혀보죠. 그러니까 지금 뭐 핵관이다 이런 얘기 있지만 제 기억이 맞다면 노무현 대통령이 들어서고 나서 이제 정치권의 어떤 분류 방법으로 친 내지 비, 그러니까 친노 비노라고 하는 친 또는 비가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을 한 게 아마 노무현 대통령으로 저는 기억을 해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전에는 보면 동교동계, 상도동계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네. 사실. 그러면 한번 일단 이게 질적으로 다른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는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떤 계라고 했을 때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좀 오래됐어요. 오래된 건데 그 최근의 일은 아니고 이승만 대통령 때도 있었죠. 이승만 대통령 때 족청계 뭐 이런 표현이 있었고 네. 한민당계 뭐 이런 게 있었고 네, 거기도 어쩌면 연합 세력이었으니까. 예,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뭐 60년대 70년대 가면 뭐 진산계, 이철승계 이런 네. 뭐 이런 그 역사적인 표현들이 뭐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아주 새로운 현상은 아니고 이제 그 특히나 어떤 권력 획득을 위한 과정에서 정치 세력들이 모이는 것은 뭐 좀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렇죠. 예,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오래전부터 쭉 이렇게 있어 왔던 일이고 정치적 파벌이 형성되는 것은 특히나 이제 그 우리 같은 경우에는 선거제도에서 소선거구제가 되면서 이제 공천을 누가 받느냐 한 명밖에 공천이 안 되니까 네. 그 과정에서 이제 더 이렇게 그런 것들이 좀 강해졌다고 보는데 권력의 획득 과정에서 어떤 그런 고락을 같이 하고 또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같이 한 분들 또 어떤 정치적 가치와 비전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저는 그런 것은 자연스럽고 또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런데 권력을 획득한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분배해서 우리가 그 끼리끼리 공유할 것인가. 네. 사실은 이쪽으로 가깝게 오면서 저는 친비 이런 표현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가깝게 지내면서 정치적 가치와 비전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고 논쟁하고 그리고 지도자는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런 이제 건전한 긴장 관계와 협력 관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저는 어떤 무슨 개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제 나중에는 그 단순히 가깝고 멀다는 정치적 가치나 비전이 없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근데 저는 여기서 한번 노무현 대통령 때의 친노와 네. 지금의 친윤, 친명이 또 그러면 같은 그러니까 성질을 갖고 있는 이른바 친그룹이냐. 이것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노무현 대통령 때의 친노 그룹이라고 한다면 보통 바보 노무현의 정신을 공유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서 어찌 본다면 정치적 이해관계보다는 어떤 노무현 대통령이 추구하고자 했던 가치에 대한 어떤 동의 이런 것들을 더 우선시했던 측면이 좀 있지 않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거기 이제 그 아마 우리가 친 뭐 무슨 이렇게 부르기 시작한 건 아마 그때였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처음으로. 예.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그 표현이 쓰일 때는 이제 뭐 김대중, 김영삼의 동지까지는 아니지만 그 뭐 생사를 나누는 독재 때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같이 민주화 운동을 했고 또 나중에 그 정치적 가치 예를 들면 균형 발전이라든지 네. 또 그 지역주의 극복이라든지 이런 가치에 동의해서 뭐 꽃길만 걸은 것은 아니죠. 뭐 그 종로에서 이미 당선됐다가도 부산으로 또 내려가서 또 선거에서 지고 그런 어려운 과정을 많이 거쳤기 때문에 저는 그 처음에 친이라고 친노라고 불렀을 때는 앞서 그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때의 동지적 관계, 어려움을 같이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의미가 상당히 있었는데 나중에 정권을 잡고 나서 권력을 잡고 나서 이제 그것을 어떤 권력을 향유하는 과정에서 저는 뭐 약간의 배타적인 어떤 측면이 좀 있었다고 봅니다. 예. 네, 그 정부 안에서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공무원들이 그 표현을 가장 자주 썼어요. 그래요? 네. 그 의원들을 분류하거나 이렇게 할 때. 아, 공무원들이 의원들 분류할 때? 네. 그 표현들을 그때 제가 아마 한 저한테도 20년 전 가까이 된 일인데 공무원들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의원님은 친노입니까? 비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분이 장관으로 오실 수도 있겠다. 뭐 이분이 청와대 유력하게 가겠다. 아니면 이분이 이제 그 어떤 예산에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데 그렇게 많이 분류를 했던 것 같고 저도 사실은 그때 그 얘기들을 처음 들었던 것 같은데 아마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부정적인 영향들을 나중에 미치지 않았나. 그래서 나중에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피상적으로 접근하면 이렇게 뭐 흔히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과거와 지금의 친비라고 하는 어떤 정치의 어떤 그 구분에 있어서 차이를 뭐로 보냐면 그런데 과거에는 지금의 내지 비라고 하는 것들은 너무 인물 중심 한 인물을 놓고 친소 관계로만 지금 나뉜다라고 하는데 근데 사실 동교동계니 상교동계니 아까 뭐 진상계니 이런 것도 사실은 정적 리더를 중심으로 뭉친 건 맞아요. 사실은 네. 거기서 저는 질적인 차이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게 네이밍이 이제 친이 붙느냐 안 붙느냐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어떤 정적 리더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였다는 점에서는 잘 다를 바가 없다고 보는데 다만 모임의 성격과 모임의 태동 과정이 좀 다른 것 아니냐. 그러니까 아까 친노 얘기했던 것도 사실은 핵심 친노가 이제 그 모여들었던 그리고 했던 족적을 보면 풍찬노숙을 같이 했던. 그러니까 비주류 노무현과 함께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게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근데 지금의 친윤으로 비교를 하면 지금의 친윤은 그런 게 아니라 뭐냐면 대세를 따라가면서 이른바 줄을 서는. 그러니까 줄을 서느냐 함께 어깨 동무를 하느냐라는 차이. 혹시 이렇게 구분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뭐 그런 측면이 한 절반 정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그 어떤 계파나 어떤 세력이 형성되는 과정을 네. 어떻게 거쳤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그 윤핵관이라고 하는 분들은 풍찬노숙을 같이 했다든지 이런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대세를 따라간 측면이 있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성격에 있어서는 그 정치적 리더를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맹종하느냐 말 그대로 맹종하고 그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다음에 그 권력 자원을 나누고 이런 데 관심이 있느냐 아니면은 어떤 견제와 균형과 어떤 설득과 토론에 어떤 가능한 네. 그런 관계냐라고 이제 하는 부분인데 노무현 대통령은 심지어 뭐 같은 친노가 아니라 지지자들에게조차도 나를 지지할 때는 지지해 주시지만 내가 잘못할 때는 가차없이 비판하십시오. 이제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신 적도 있고요. 예. 저는 가장 큰 차이는 이것이라고 보는데요. 예를 들면 뭐 김대중, 김영삼 때만 해도 뭐 이철승계 등등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노선과 가치가 다른 거예요. 네. 예를 들면 독재 정권하고 철저하게 싸워야 될 것이냐 아니면 독재 정부하고 어느 정도 협력하면서 야당의 지위를 지킬 것이냐 가치와 비전이 다른 거죠. 그런 데서 갈라졌죠. 개파가 약간 정파적 성격을 띠는. 네, 그런 의미가 있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다못해 저는 친이계 친박계도 그런 게 아주 없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친이계 친박계 이런 말이 아주 심하게 나올 때 한 10여 년 전인데 언론에서 뭐라 그랬냐면 야 이게 어떻게 개파가 옛날하고 달라져 가지고 대통령하고 가깝고 뭐 그때 뭐 의원은 내가 뭐 대통령을 누나라고 부른다. 뭐 이런 맞아요. 이제 맞아. 하면서 얼마나 맞아. 가까운지를 과시하고 뭐 이제 내가 뭐 요즘에 그 지금도 그러잖아요. 라면 끓여줘서 네, 뭐 먹었다. 그다음에 뭐 술을 일주일에 같이 몇 번 먹었다. 이제 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에서 세력이 생기는 것은 대단히 자연스럽고 네. 또 당연히 특정 정치인을 중심으로 그것이 형성되는데 그 내용이 나는 이러이러한 노선에 가치에 동의하기 때문에 그분하고 같이 하는 거다. 예. 그다음에 나는 그렇기 때문에 그분하고 생사고락을 같이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예. 풍창노석도 같이 하고. 근데 지금은 서로 뭐 어떻게 호칭을 어떻게 부르고 일주일에 몇 번 만나고 이런 걸 가지고 내가 가까워서 그 권력에 가깝게 있다. 이걸 가지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가깝다는 말이잖아요. 친이라는 말이. 그렇죠. 그건 이전에 이제 개파하고는 오히려 좀 더 다른 건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부르든지 간에 뭐 그것이 무슨 개냐 무슨 뭐 친뭐뭐냐라고 어떻게든 부르든 간에 그 관계 자체가 건전한가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은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바로 거기서 그러니까 친뭐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일시성, 그러니까 오래 가지를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 지금 보시면 그
여당에서도 그렇고 뭐 저는 야당도 이제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지금 안 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서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친 뭐뭐 비 뭐뭐 이렇게 할 때 정책적인 차이가 있습니까 거기? 그러니까요. 정책적 논쟁이 그 둘 사이에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예. 어떤 심각한 어떤 그 중요한 당의 사안에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당이 이런 입장을 가져야 된다. 아니다. 저런 입장을 가져야 된다. 이런 걸 가지고 만약에 논쟁이 되고 그것이 가깝고 멀다가 이렇게 서로 된다고 하면 네. 저는 그것은 별로 나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굉장히 건전한 논쟁이죠. 근데 지금은 그런 정책적 논쟁은 없어요. 말 그대로 그냥 당내 권력 자원을 누가 획득하고 뭐 당내 중요한 자리를 어떤 사람들이 가고 이런 것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은 뭐 제가 학교에서 가르칠 때도 그렇지만 정치하고 권력 투쟁하고 제가 구분을 좀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요? 정치는 말 그대로 가치에 대한 논쟁을 하는 거죠. 네, 네, 네. 그 안에서 서로 경쟁하고 대립하고 또 타협도 하고 하는 것이 정치인데 정치에서 정책이 싹 빠지면 가치가 빠지면 뭐만 남냐면 권력 투쟁만 남아요. 이제 그게 이제 비교해서 정치인이냐 정치꾼이냐를 또 가르는 기준도 되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친이든 뭐 친이든 비든 뭐 아니면 무슨 개든 저는 그거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봐요. 근데 그 안에 내용 속에 정책적인 정치적인 가치에 대한 정말 논쟁이 있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경쟁과 타협이 있으면 저는 그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순전히 어떤 권력 자원을 나누기 위한 투쟁이라고 하면 그건 패거리 문화죠, 그냥. 자, 그럼 여기서 이런 문제가 있죠. 바로 그 중심 인물, 그죠? 예를 들어서 친윤이라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 친명이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 친노라고 한다면 노무현 대통령과 같은 그 중심 인물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그 중심 인물로 화하는 정책 리더십이 만약에 지금 친비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옹립되고 형성되는 정책 리더십은 어떻게 규정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뭐 저는 그 리더십도 이들을 카리스마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치에서 항상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카리스마. 바로 그거죠. 카리스마를 보통 정리할 때 대중들의 염원이 인격화되는 게 카리스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 때를 생각해 보시면 네. 그때 친노냐 비노냐 논쟁이 있었지만 사실은 가치 논쟁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이라크 파병 문제도 있었고 검찰 개혁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FTA 문제도 있었고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그렇죠. 여러 가지 선거제도의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항상 대통령이 어떤 가치를 내세웠어요. 대연정 가지고 난리친 적도 네. 있고 그렇죠. 그 굉장히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거기서 사실은 그런 정책 논쟁을 하면서 당내에서 그런 갈등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나는 친노인데도 이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있었고 청와대 내부에서 친노로 분류되던 분들이 그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기 때문에 자기 자리를 사퇴하는 경우도 있었고 뭐 그런 경우들도 있었죠. 그런 의미에서의 이제 그 관계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보고 네. 사실은 그런 데서 실질적으로 정치적인 리더십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말 그대로 정치적 리더십이죠. 네. 그런 의미에서. 예.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많은 권력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누구한테 나눠줄 건가? 가령 뭐 야당일 때는 당직이고 여당일 때는 무슨 장관이라든지 이런 자리가 될 것이고 또 선거 때는 공천권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가지고 만약에 친소 관계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권력 자원을 배분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정치적 리더십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우리가. 그렇게 거긴 보면- 정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쭉 진단을 했는데 이런 일련의 흐름의 배경에 도대체 뭐가 있는 것이냐, 시대가 바뀐 거냐, 이걸 한번 좀 진단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는 민주화 투쟁에서는 그 전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었잖아요. 민주 대 반민주 구도, 그죠? 근데 지금은 그럼 도대체 뭐냐, 진보 대 보수를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럼 지금 시대의 진보는 뭐, 진보의 가치는 뭐고 보수의 가치는 뭐냐라고 물어보면 제대로 답하는 사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혹시 이런 시대적 상황이 결국 이런 어떤 정치인들의 어떤 뭐냐면 이합 집산과 연결이 되는 것이냐, 이게 궁금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맥락에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정치가 없어졌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여당에서는 네.
무엇이 보수의 가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논쟁이 있고 지금 이제 약간의 그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면 뭐 용산으로 대변되는 뭐 대통령실도 있고 그다음에 뭐 TK 영남그룹도 있고 이준석 같은 분들도 있고 한데 이분들이 또 유승민 이런 분들이 있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중에서 유일하게 가치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시는 분은 아마 유승민 전 의원이신 것 같고 보수의 가치가 정말 무엇이냐 이런 걸 가지고 논쟁하다가 거기서 개파가 나오고 갈등이 형성되고 저는 이러면 뭐 좋다고 생각하고요. 말 그대로 야당에서도 진보의 가치가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이냐 그다음에 어떤 정책이 중요하냐 뭐 최근에 이제 법안들 가지고 이제 그 국회에서 갈등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그거 가지고 이제 또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 건가 말 건가 이제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사실은 그건 좋다고 봅니다. 그런 구체적인 법안과 그다음에 어떤 정책 내용을 가지고 여야가 갈등하는 것은 저는 좋다고 보고 이것이 진보다 저것이 보수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데 그런 걸 가지고 당내에서 서로 경쟁하면 저는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거기다가 무슨 개니 무슨 친이 비니 그런 이름을 어떻게 붙인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것은 바람직한 일이고 그건 제가 뭐 한 사람의 연구자로서도 저는 옹호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꼭 대한민국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이제 동일하게 지적되는 게 지금 그 정치 현상의 변화를 얘기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정치 양극화를 얘기를 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탈이념 중도화를 얘기를 해요. 이 탈이념 중도화라는 게 뭐냐면 이제는 이념 정당도 아니고 포괄 정당으로 가고 정당 간 어떤 색깔의 차이가 거의 없어져 버린다. 이 정당도 중도를 강조하고 저 정당도 중도를 강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지대에서 누가 더 그러니까 뭐냐면 대중한테 어필할 것이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책이나 가치가 아니라 퍼포먼스가 우선시되고 그죠? 이러면서 상술이 판치는 정치에서 마케팅이 어떤 지배를 해버리는 이런 현상을 두고 이제 탈이념 중도화라고 하는 이야기도 많이 하던데 결국 여기서 빚어지는 정치 세력의 이합집산 현상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지가 좀 궁금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두 가지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정당 정치가 약화됐기 때문에라고 네.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정치 양극화인데 그 내용이 그 이념적 정책적 양극화가 아니고 아니라는 거죠. 정서적 양극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그 상대방이 싫은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부정당파성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부정적 당파성. 이 당이 좋아서가 아니라 저 당이 싫어서. 예. 이게 주된 지금 지배를 하고 그러니까 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유는 국민의힘이 싫어서이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이유는 민주당이 싫어서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이탄 의원이 재미있는 표현은 뭐 상당히 저는 시시적절하고 생각하는데 반사이익 정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혹은 또 증오의 정치다. 저는 또 오늘 어디 가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전쟁 정치의 양상을 띠고 있다. 이제 전쟁 정치. 심지어 이제 상대편을 어느 정도 미워하는 정도를 넘어서 없애려고 드는 거죠. 선멸로 간다. 네, 이제 그런 지금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정책이나 이념이 사라졌기 때문에 결국은 정서적 양극화밖에 남지 않은 것이고요. 그렇죠, 그렇죠. 정당 정치에서도 정책적 정당성이 거의 얘기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만 남냐면 선거 머신으로서의 기능밖에 안 남아요. 아니 정당은.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저기 정당 이름 가리고 강령 보면 이게 어느 당 강령인지 알 수가 네. 없는 수준이잖아요 지금.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선거 머신이 됐다는 얘기는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그 과거에는 선거가 있으면 당 내에 있는 지도부라든지 정책위 의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와서 우리 당은 이번 선거를 어떤 정책으로 치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지금은 선거를 다 선거 기획사 같은 데 턴키로 줍니다. 캠페인을. 네. 거기서도 이제 캐치프레이즈도 거기서 따오고 그러니까 일종의 말 그대로 정당이 선거 머신이 돼버리는 건데 사실 혁신이 만드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정치인이 배우가 되는 거죠. 배우가. 네. 밖에서 들어온 분들이 그냥 다 뭔가를 짜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정치인들은 배우가 될 뿐이고 그분들은 나중에 선거나 혁신위가 끝나면 다시 나가요. 아니 공약도 왜 주잖아요, 사실. 공약 개발.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다음에 그 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 새로운 당 대표나 당 지도부가 그 공약을 지켜야 될 별로 책임감이 없는 거죠. 결국 그런 식으로 정당이 정책적 정체성을 잃어가면 권력 투쟁밖에 남지가 않는 겁니다. 바로 이제 이게 근본적인 문제라고 보는 건데 이 근본적인 문제가 결국은 정치적 동지관계 형성의 여지를 없애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친소 관계에 따른 거래 관계가 형성이 되고 거래 관계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그들 사이에서도 끊임없는 어떤 가변성이 그러니까 작동에 들어가면서 일시적으로 뭐 친한 척했다고 또 뭔가 버리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되고 이런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네, 거래 관계라고 또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여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그런 게 아니면은 참 과거의 동지적 관계 이런 걸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지금 상황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윤핵관은 거래 관계에서가 그렇다 내친다고 치는데 그러면 뭐 언론이나 검핵과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정말 동지적 관계일까? 가족 관계? 그거를 오늘 결론으로 내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관호 교수와 함께했고요.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